7월 1일부터 과천시가 65세 이상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7월에도 여전히 다양한 노인 정책들과 어르신 관련 뉴스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트렌드 라디오 채널은 항상 그렇듯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어르신분들에게 이번 7월에도 노인 관련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7월달 새로운 내용이거나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만 모아서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름철 정부 에너지 지원 정책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곳은 근로자 65세 정년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한다는 언론 소식이 있는데 해당 내용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달 이번 여름에 바뀌는 은행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무료가 되니까 어르신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고요. 그리고 7월달 65세 이상 보건소 무료 검진 가능한 정책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노인 경로당 주 5회 식사 제공 소식이 있는데 해당 내용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리스트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고령자 주택 7,300개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지자체 노인 무료 지원 정책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저소득 노인 하절기 정부 에너지 지원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시니어 스마트폰 배우기 영상인데요. 사진 그냥 동그라미 쳐서 검색하는 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법, 24시간 틀어도 전기세 안 나오게 하는 법 14가지 총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셔서 전기세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논란 뉴스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종 피싱 전화 실제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 테니 이런 전화 받으시면 당장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받는 순간 당하니깐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7월달 뉴스를 정리를 해봤으니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으시다가 필요한 정책, 혜택 있으시면 적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보시기 편하게 주제별로 영상 구분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질문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모든 노인이 신청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름철 정부 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을 통해 전기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정용 전기 쓰시는 분이면 대부분 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써서 매월 할인 몇천 원씩 캐시백 받았고 작년 7월 8월에는 총 13,000원 캐시백, 1년으로는 대략 6만원 정도 캐시백 받았거든요. 그냥 가입해 두시고 전기 평소보다 아끼면 바로 캐시백 되는 정부 기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은 직전 2년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올해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캐시백을 해주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전기 덜 쓰시면 알아서 캐시백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캐시백 지급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 시에 전기요금을 캐시백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하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온라인 신청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가입해 두시면 100원, 1000원, 만원이라도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요. 이거 일단 적어두시고요. 다음은 최근 근로자 65세 정년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 곳이 있어서 화제인데요. 관련 뉴스입니다. 한전은 이번 주말에 정기 근로자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선도하겠다며 송배전 근로자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인데요. 앞으로 체력과 건강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하다면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건강 기준이 제시되는 만큼 몸 관리는 이제는 필수일 듯 합니다. 한전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다른 회사들로도 여파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관련해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한전은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종의 기능 자격의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65세면 자격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 폐지를 시킨 거죠.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65세가 되면 자격이 만료가 돼서 작업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연령보다는 이제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또는 국민체력 인증서 1에서 2등급을 필수 제출을 하도록 해서 작업에 필요한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압, 당뇨, 알러지 등의 건강 정보를 코드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령보다 내 건강과 체력이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한전이 정년 폐지 시대의 포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많은 회사나 관공서에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관리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세 노인 연령 기준 폐지가 되고 70세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세부 조사를 해봤고요. 앞으로 서울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라는 언론 기사를 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봤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한다면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듯하고요. 서울시, 즉 수도의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클 수 있기에 어르신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서울시 보도자료를 입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인구 고령화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노인 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인구의 약 20.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인구 정책 중에서 어르신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어르신 관련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약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 노인 주거 복지 확대, 노후생활 및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 분야가 있고요. 일단 먼저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2031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인력이 전국 기준 약 58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 같으니 정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은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정년 연장 그리고 일자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의 경우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정년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당 분야 직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 과제로 노인주거 시설 및 복지시설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복합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집처럼 앞으로는 동네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질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되는 학교가 8개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폐교 부지를 인구 변화 대응 공간으로 활용할 듯 하고요. 일부는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노인 주거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고령자 주택이 약 6,300가구가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노인 고령자 주택들도 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보건기관이나 2차, 3차 종합병원 350m 이내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방안에는 응급구조 요청 버튼, 문턱 없는 인테리어 등 노인 친화 주택으로 바꿔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고,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 고령자 주택의 경우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이 안심주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해당 고령자 주택 임대 공고가 뜬다면 이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노후생활 및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이 개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 가장 궁금한 내용이셨을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단 노인 1인 가구가 증대가 됨에 따라 관련 복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봉사, 운동, 교육 등 더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들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거죠. 또한 현재 사시는 동네에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확충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은평구 안에 있는 은평 실버케어 센터처럼 많은 요양시설이 서울시 안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도자료에서의 노인 기준 연령 변경에 대한 주요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81년에 제정된 법으로 아직까지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겠다는 게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을 할 때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신규 정책에서는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연령 기준을 더욱더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 등을 고려한 연령별 노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줄어들고 70세 또는 80세 분들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소식인데요. 이제 은행 가시면 이것 무료 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은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내용 전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일터에 있는 젊은 직원들에게 커피를 선물하고자 처음으로 카페에 직접 자발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카페가 너무 시원해서 그때 아침에 일터에 걸어가느라 흘린 땀을 금방 식힐 수 있었고 오후까지 개운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절약이 습관이 되셔서 에어컨도 잘 안 트시고 카페도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와 은행에서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있어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타벅스 매장은 음료를 안 시키더라도 매장에서 쉴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도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직원이 친절히 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이렇게 고객들에게 음료를 시키지 않더라도 잠깐 쉬어가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젊은 사람들은 가끔 쉼터로 이용하기도 하고 화장실이 급하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더위 정말 심할 때는 걸어 다니실 때 힘드시면 이렇게 음료를 안 시키더라도 스타벅스에서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다고 하니 기억 한번 해 두셨다가 스타벅스에서 쉬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밖이 너무나 더우시면 은행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구독자분들은 은행 원래 시원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여름에 은행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바뀌는 소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이 무더위 쉼터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약 3,650곳이 무더위 쉼터로 바뀌고요.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은행 보도자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전국 각 은행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국민은행이 있는 KB금융은 전국 영업점과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은행 전국 773개 영업점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영업점,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은행 업무를 안 보더라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우실 땐 이렇게 은행 가셔서 쉬시면 되는 거죠.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농협 또한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데요. 누구나 더우면 시원하게 쉬었다 가실 수도 있고 생수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도 전국 591개의 모든 영업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위를 피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은행도 전 영업점 703개 모두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밖에 돌아다니실 때 힘드시면 시원하게 은행에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몸 좀 식히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은행도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은 은행을 이렇게 쉼터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렇게 무더위 쉼터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된 듯하고요. 전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더위에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름에 밖에서 돌아다니실 때는 잊지 마시고 은행이나 스타벅스에서 한번 쉬었다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내용도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더위가 예전보다 너무 심해져서 열사병, 일사병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어디 이동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은행 이용하셔서 쉬엄쉬엄 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7월달 65세 이상 보건소 무료검진 가능한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고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노인 경로당 주 5회 식사 제공 소식 팩트체크 해드릴 거고요. 노인 월 20회 식사 제공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고 아이디어 댓글 의견 한번 달아보시고요. 토론은 좋지만
남을 비난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회 무료 식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5월에 나온 소식인데요. 따라서 어디서든 어르신에게 주 5일 식사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확한 소식입니다.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요약하면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은 주 평균 3.4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 5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 인력 지원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조리시설이 없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 지원 방안을 연구해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경로당 쌀 20kg 8포 제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포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2.6만 명을 추가로 투입하여서 노인 일자리 제공도 하고 경로당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리모델링 등 필요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계획이니 경로당 이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달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리스트 정리해 드릴 테니 저렴한 월세 임대주택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이러한 정부 임대주택 신청하시면 선정에 조금 더 유리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현재 대전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 오류 행복주택도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중입니다. 행복주택은 65세 이상 분들이면 신청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요. 김포시도 공공임대주택 모집 중이고, 경북 북부권 안동, 봉화, 문경시도 행복주택 모집안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국민임대주택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는 행복주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 고령자 복지주택은 강원도 영월 평창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특화된 정부 지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월 4만원대네요. 최근에 관리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해결을 할 거고요. 신청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시면 되고, 신청 접수 장소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는 행복주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고요. 수원 지역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공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7월달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 나온 상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해당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정부가 고령자 주택 7,300개를 공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정부는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어르신과 관련된 주택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고령자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집을 사들인다는 것이죠. 일단 민간 자유 제한형으로 1,300호 정도 주택을 공모 매입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시로는 고령자 케어 안심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제공하고요.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따로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테마형으로는 대략 1,300호 정도가 어르신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이 공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자 특화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호가 모집이 되는데, 노인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공이 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난간 설치나 엘리베이터 등이 따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LH도 주거 돌봄을 위한 고령자 주택 6,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해당 정책이 현재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 다양한 노인 특화 주택을 더 많이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르신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 지역에 이런 고령자 주택을 모집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만약 모집을 한다면 지원을 하셔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는 이렇게 고령자 주택을 다양하게 모집을 할 때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은 7월 지자체 노인 무료 지원 정책 전국 시도군 정리를 해봤고요. 노인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울산 동구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서울 광진구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선착순 800명이라고 하네요. 광진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함양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니 군산시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연천구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분기별 최대 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동지역 어르신도 65세 이상이면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과천시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관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하며 분기별 30만원, 연최대 120만원 한도로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7월달 쿠팡 어르신 인기 제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뉴케어 구수한 맛이 판매가 1위네요. 이거 어르신 간식으로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당뇨라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현재 판매 순위 3위인 뉴케어 당플랜을 추천드리는데요. 당뇨 환자분들도 드시기 좋게 당 조절이 되어 있고 영양식이라서 저희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판매 2위는 코끼리 지팡이라고 하는 가벼운 지팡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저소득 노인 하절기 정부 에너지 지원금 정책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긴급 속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늘 16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 3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번 논의로 좀 더 인상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꼼꼼히 보시고 대상이 맞는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 360만 가구에게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세부사항이 나오면 향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5월 29일부터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인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 난방비 지원을 해주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셔야 하고요.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장애인, 임산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하셔야 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고 소득 기준에 충족하다면 이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분들은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겠죠. 지원 단가는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이고요. 1인 세대의 경우는 하절기 4만 700원, 동절기 25만 4,500원을 지원해서 총 29만 5,200원을 지원하고요. 2인 세대는 하절기 5만 8,800원, 동절기 34만 8,700원을 지원해 총 40만 7,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세대는 하절기 약 10만원, 동절기 약 59만원 해서 총 약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절기나 동절기나 이렇게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고, 요금 차감은 요금고지서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따라서 요건이 맞으신다면 5월 29일 또는 6월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사진 동그라미 쳐서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꽃 이름, 나무 이름 아니면 제품 또는 브랜드가 궁금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스마트폰에 뜨는 아래 동그라미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바로 무엇인지 3초 만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삼성폰이면 거의 다 되세요. 먼저 이미지 사진 검색 3초 만에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인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또는 꽃 이름과 나무 이름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가운데 동그라미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때 최신 폰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홈 버튼 길게 누르시고 손가락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동그라미 치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최신 폰이 아니라면 똑같이 동그라미 홈 버튼 길게 누르면 검색 화면이라는 메뉴가 뜨는데, 그걸 누르고 검색을 원하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구글이 자동으로 똑같은 제품 사진을 검색해서 알려줍니다. 대박이죠? 이게 너무 쉽고 편리합니다. 저도 이거 자주 이용하거든요. 꽃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아래 동그라미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최신 폰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치거나, 최신 폰이 아니면 검색 화면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바로 이미지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꽃들의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꽃 이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쉽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검색이 되게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설정 앱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항목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맨 위 기본 앱 선택 메뉴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메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화면 이미지 분석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걸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아래 홈 화면 동그라미 길게 눌러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다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법, 24시간 틀어도 전기세 안 나오게 하는 법 14가지 총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셔서 전기세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여름은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너무 더워서 대부분 에어컨을 켜고 지내실 텐데, 아시다시피 에어컨 오래 틀면 전기세 걱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4년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법 1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전기세 아끼는 다양한 방법, 전기세 지원 정부 정책까지 모조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필요한 내용 적어두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먼저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을 통해 전기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정용 전기 쓰시는 분이면 대부분 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써서 매월 할인 몇천 원씩 캐시백 받았고, 작년 7월 8월에는 총 13,000원 캐시백, 1년으로는 대략 6만원 정도 캐시백 받았거든요. 그냥 가입해 두시고 전기 평소보다 아끼면 바로 캐시백 되는 정부 기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은 직전 2년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올해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캐시백을 해주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전기 덜 쓰시면 알아서 캐시백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캐시백 지급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 시에 전기요금을 캐시백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하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방법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온라인 신청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가입해 두시면 100원, 1000원, 만 원이라도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요. 이거 일단 적어 두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라입니다. 에어컨은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춘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일사량을 줄여줘 실내 공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도 문을 잘 닫고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해 주어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터 청소를 월 1회에서 2회 해주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냉방 성능을 떨어뜨려 전력 소모가 3에서 5% 정도 증가하고 청소를 안 할 경우와 비교하면 월 1에서 2회 청소하는 경우가 월간 10.7kW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종 에어컨 필터 청소도 청결 및 전기료 절감 측면에서 해주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교적 최신에 알려진 삼성전자에서 알려주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들을 모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연구원들과 개발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법을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해 왔는데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로 작성한 만큼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임성진 프로는 에어컨을 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을 닫고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는 방법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거실만 에어컨을 켠다면 나머지 방들의 방문은 꼭 닫아주어야겠죠. 엄마한테 등짝 맞기 전에요. 그리고 잠시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은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90분 이하로 짧은 외출을 할 경우 계속 켜두는 게 효율적이고 90분 이상으로 집을 비울 경우 에어컨을 끈 후 재가동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삼성전자 이상우 프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에어컨 제품들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작동을 자동으로 최소화하는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데 에어컨을 짧은 시간 껐다가 켜게 되면 높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면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켜고 나가는 게 전기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 방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011년 전 제품은 보통 정속형 에어컨이고 그 이후 제품은 보통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본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전격 능력이 전격, 중간, 최소로 구분되어 있으면 인버터이고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인버터 에어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정속형 에어컨을 인버터 에어컨으로 바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집마다 에어컨 사용량은 다르지만 바꾸는데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의 노후 정도, 전기세 사용량을 고려해서 교체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 내용은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쓰는 꿀팁인데요. 후덥지근한 날씨, 습한 날씨에는 냉방 대신 제습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땐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를 해야 실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습 모드 개발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장마철과 유사한 습한 환경에서 제습 모드를 하게 되었을 때 냉방 모드 대비 습도 제거 효율이 2.7배 향상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제습 모드가 훨씬 더 빨리 실내를 쾌적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므로 앞으로 습할 때는 제습 모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해당 뉴스에서는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세가 낮게 나온다는 내용이 없어서 찾아보니 IT 유튜버님 중 테크몽님이 삼성 에어컨으로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결론은 제습 모드, 냉방 모드, 전기세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제습 모드를 할 때는 평소 이용하는 냉방 모드 온도보다 1, 2도 정도 높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빨리 쾌적해지면서도 전기세 면에서도 이득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뉴스에서는 삼성 에어컨 쓰시면 비교적 최신 모델들은 AI 쾌적 모드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는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줬는데요. 기름기 많은 요리를 할 때는 환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조영규 프로는 생선이나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할 때는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유증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에어컨 열 교환기나 필터에 흡착될 경우 필터 막힘에 따른 성능 저하 및
불쾌한 냄새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성전자 뉴스에 따르면 에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한다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해지는 게 목표이니까 빠르게 시원해지면 온도를 더 낮출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쿠팡 선풍기 서큘레이터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 뉴스룸에서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 대신 한번 켜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를 권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적정 온도 26도 정도를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에어컨 작동시킬 때 소모되는 전력이 커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더운 시간에 켜고 적정 온도 26도 정도를 쭉 유지하는 게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 전기세 아끼는 에어컨 구매하는 팁인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에어컨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5등급 제품 대비 30%에서 40% 정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절감폭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시되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하시는 게 전기세 절감에서 유리하다고 하니 비교 잘 해보시고 구매하시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정책도 있는데요. 한전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다자녀, 5인 이상 대가족, 3년 이내 출산 가구는 10% 할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같은 경우는 20% 할인을 해주니 이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고요. 13번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통해 하절기 에너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가족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 관련 지원금을 바우처로 약 4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올해는 조금 더 인상해 평균 5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지원도 있어서 연간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족 인원에 따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도 간편하게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살 때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로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키즈존, 노아줌마존 등 일부 식당이나 가게에서 특정 세대를 받지 않는 사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충격인데요. 바로 노시니어존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노시니어존이 발생한 이유와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는 노실보존이 등장했다고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만 76세 이상 고객의 경우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안내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이용 중인 76세 이상 회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76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도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겠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헬스장인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기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런 노시니어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노인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헬스장은 무거운 기구가 많기에 헬스장 측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 말씀드릴게요. 충북의 한 맘카페에서는 공공수영장 출입에 노인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물속에서 소변을 본다,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간다며 노시니어존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내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은 노인뿐이 아니다. 노인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어떤 카페에서는 노시니어존이 고민이라는 자영업자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카페 주인은 노인 진상 손님 때문에 노시니어존을 고민 중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카페 주인에 따르면 며칠 전에 사가신 디저트를 가져와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기도 했고 이미 드신 걸 어떻게 바꿔드리냐고 하니까 대뜸 멱살부터 자꾸 욕을 하셨다라며 이렇게 카페에 노 시니어존을 고민 중이다라고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도 조금 논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힌 카페의 사진이 돌아다녀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카페가 욕을 먹자 단골 손님이 해명의 글을 올렸는데 일부 남성 노인분들이 카페 주인을 성희롱해서 라는 단골 손님의 해명글도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영업장, 식당, 카페 등 가게에서 노시니어존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노키즈존은 들어봤지만 노시니어존 생긴 건 적지 않게 충격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생긴 사례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세대적인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걱정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이런 노시니어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보험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인데요. 작년에는 손해보험을 사칭해 여론조사라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 있어서 크게 논란이 있었고요. 요새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저렴하게 줄여준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쳐서 보험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부터 한국보험조정센터라는 곳에서 기존의 보험료를 싸게 만들어준다라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보험 약속 피싱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실제 통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한국보험조정센터요? 네, 보험조정센터인 거고요. 보험료 조정 대상자여서 안내차 연락 가고 있어요. 보험료 조정이라는 것은 암이나 실비 같은 개인 보험들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지금까지 보험 청구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 조정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 되셔서 안내 연락 가고 있고요. 현재 성실 납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험료 조정을 해드리는 것은 보험사 정책 중에 하나라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이 피싱은 지금까지 보험 청구도 안 했고 성실 납부도 했으니 금액을 조정해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네, 이번 달부터 보험료 다시 산정 받으실 수 있어서 지금 납부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금액이 줄어드실 거고요. 금액이 준다고 해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도에 해지하지 마시고 현재 유지 중이신 보험들 만기까지만 유지 잘 되실 수 있도록 기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만 낮아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번 달부터 내가 가진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영상 뒤에서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통화 내용 계속 들어보시죠. 자세한 것은 선생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조정센터 담당자가 지원 나가서 안내해 드릴 텐데 점검 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줄어드실 거고요. 여기는 콜센터라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대상자분들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해 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목적이 나왔죠. 보험 약속을 잡으려는 꼼수였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한국보험조정센터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검색해서 안 나오고 네.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없으면 제가 사기로 고발해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우선은 어딘데요, 저희는 지금? 네, 저희는 1차적으로 선생님과 가까운 조정센터 담당자 배정을 위한 1차 콜센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조정 어디시냐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조정센터라는 것은 조정센터라는 상호는 어디시냐고요? 은행이나 뭘 보험사 말하냐고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 통화자가 사실 확인을 하려 들자 고압적으로 화까지 내면서 계속 본인의 스크립트를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전부 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 피싱은 한국보험조정센터라고 신뢰도를 올린 후 통화자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서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줄어들게 해준다고 현혹합니다. 심지어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니 현혹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려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하며 약속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험료 성실 납부자면 그냥 깎아주면 되지 굳이 왜 찾아올까요? 이게 어떤 소작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험 꼼수는 맨 처음 한국보험조정센터라고 거짓말을 쳐서 심리적으로 신뢰도를 올립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국가기관처럼 들리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한국보험료조정센터는 당연히 있지도 않은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도를 올린 후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얘네들이 우리 실명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네들이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일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동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실명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한국보험조정센터라는 국가기관이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니 현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가 줄어들게 해줄 수 있다. 굉장히 마법처럼 들리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를 몇 가지만 빼면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서도 보험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담당자를 만나야만 보험료가 줄어들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담당자를 만나는 순간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담당자가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난 보험 설계사는 내가 가진 보험에서 담보를 몇 개 빼주고 보험료가 줄어들었으니 보험을 추가로 더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보험 계약 약속을 잡으려는 꼼수이자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이런 일은 빈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상담사가 끝까지 고객에게 화까지 내면서 스크립트를 읽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스크립트를 끝까지 읽은 다음 통화한 고객이 만남에 동의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모르고 전화 받아서 그냥 내내만 했다가 갑자기 설계사한테 약속이 잡혔다면서 전화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화가 온다면 당장 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피싱 전화의 문제는 처음에 한국보험조정센터라고 거짓말을 친 후 실명까지 거론하여 신뢰감을 얻고 마치 내가 보험료를 성실납부해서 보험료를 조정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한 다음 실제로는 그냥 보험 설계사와의 약속을 잡는 것이라는 건데요. 내가 보험료 조정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 거짓말에 낚여서 설계사와 약속까지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험 약속 피싱인 것이고 어르신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보험료 조정 그리고 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 보험 설계사와의 약속을 이렇게 무대뽀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쳐서 잡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로 국가기관을 통해 보험료가 정말 낮아지는 줄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이런 보험 약속 피싱 방지 차원에서 제작을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7월달 만 65세 이상 혜택 노인정책 노인뉴스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트렌드라디오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